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과 경제, 정치, 사회 같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해 한 달 만에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견을 하러 앞두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참모들도 대언론 접촉에 신중을 기하며 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예정된 회견은 대국민 보고 형식의 이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원고에 직접 수정을 거듭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행보와 주요 7개국 G7 정상외교의 성과, 미국과의 통상협상 상황과 내각 구성 결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대출 규제 문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선 한미 정상회담 계획과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대한 입장, 대북 관계 등이 화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바람직한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도 관심입니다. 사회 분야에선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와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달간 행보를 볼 때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특유의 솔직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면 곧바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요.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두고는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밀고 당기기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인데 특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포함됐습니다. 또 집중투표제와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 부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의석의 현실에 1,400만 개미 투자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등이 겹쳐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에는 여전히 타협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리를 낙마시킨 적은 없잖아요, 저희도. 저희가 반대한다고 총리가 낙마될 일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민주당은 인준 협조를 요청하며 장외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질문조차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입틀막 정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갑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 발목 잡기만 일삼는 국힘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 아닙니까? 민주당은 쟁점 법안과 총리 인준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인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국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야당으로도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취임 기자회견. 먼저 12.3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같은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혁신위원장에 4선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과감한 당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은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기용한 것은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 회복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자체가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혁신위 역시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존립과 향방은 물론 혁신위의 역할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한국 방어 공약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션판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군사 대비 검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며 그 동맹에 계속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쟁점으로 떠올라 협상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 20%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일 베트남에 대해 발표한 46%의 상호 관세보다 절반 이상 낮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겨냥해 제3국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며 미국산 SUV와 대형 차량이 베트남에서 잘 팔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 이어 베트남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면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첫 무역 합의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각 국가의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인도와의 협상 타결도 임박했다며 미국이 전례 없는 강력한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rebalancing the world's trading system and making it fairer for the American people. And if the deal is not fair for the American people, President Trump's told us not to take it.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다음 주 추가 무역 합의가 발표될 거라며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발표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이 오는 8일로 다가왔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말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아직 합의에 임박한 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기업들이 고용에 소극적이 되겠죠. 미국의 민간 고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가 발표한 6월 미국의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3만 3천 명 줄며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다 보니 미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규 고용과 퇴사자 대체에 소극적인 게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향후 고용시장의 노동 공급을 축소시키고 임금 상승을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공급 축소의 효과로 일부 산업에서 구인난과 임금 상승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민간 고용 쇼크에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2% 내린 44,484.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 최초로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해 상호 관세율이 46%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낙관론을 되살린 여파입니다. 캐피털닷컴은 관세 부과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지 않는 한 낙관론은 커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9,000명 인력 감원에 나서는 등 관세와 함께 AI가 탄탄했던 미국의 고용 시장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23일이 기준인 지난달 넷째 주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인 0.44% 올랐고요. 성동과 마포, 광진구는 통계 집계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요. 수도권 6억 원 이상 대출을 제한하고 갭 투자를 사실상 금지한 6.27 대책이 어느 정도나 과열을 잠재웠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 정부가 북극 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우리나라 유일한 쇠빙 연구선이 아라운후가 북극 항로 개척의 토대로 마련하기 위해 오늘 91일간의 북극해 탐사에 나섭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늘 강남대로 사옥에서 참여형 연구 거점인 UX 스튜디오 서울을 개관합니다.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 차량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1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를 다지기 위해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줄 소환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려 했다는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밤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고 여러 파장을 우려해 만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가정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이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출국 금지 상태도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소환됐는데 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잘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질문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질문이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을 물으면서 국무위원 권한이나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 조치된 상태였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새로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인지사건인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방위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수사 과정도 수시로 공개됩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을 살피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리 의혹을 포착할 경우 모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특검 수사가 전방위 다각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공천 개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김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과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대기업 등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후원 의혹도 특검이 단서를 포착할 경우 다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KT 일부 직원들은 KT 인사에 김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의혹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대 특검 모두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 과정은 수시로 공개됩니다.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김건희 최상병 특검은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수요일 저녁 신도들이 모여있던 교회 지붕에서 불이 나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신속한 대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선 모양의 돔 한가운데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있는 힘껏 사다리를 펼치고 물을 쏴보지만 거리가 멀어 역부족입니다. 위치를 옮겨 새로 진화태세를 갖추는 동안 돔 지붕은 이내 시뻘건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교회. 지붕에서 시작된 불은 아래쪽 예배당으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소방차들이 한 서너 대 와 있는 상태고 한풍구 쪽으로다가 연기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초기에 못 잡은 게 이제 결국은 매캐한 연기 속에 소방대원들이 목조 의자 등에 옮겨 붙은 불을 끄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화재 당시 수요 예배를 위해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한 대피로 화를 면했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뒷산이나 인근 주택가로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바로 뒷부분이 산이에요. 만약에 바람이 옆으로 불었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고 옆에 또 앞쪽에도 빌라가 있어가지고 위치적으로는 바람이 많이 심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긴 한 것 같아요. 불은 저녁 6시쯤 시작됐는데 출동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8대와 인원 70여 명을 동원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돔 구조 안에 그 누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기 화재인 것 같습니다. 불이 나자 구리시청은 주민들의 현장 접근을 금지하고 통행 차량은 우회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제주도 유명 관광지 중문에 있는 호텔 부지 안에서 불이 나면서 잠자고 있던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내 CS호텔 부지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40명이 호텔 측 안내에 따라 대피했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에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보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4개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1,260원을, 경영계는 1,11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에 전기차 배터리 고장 신고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 위 돌멩이나 낙하물 때문에 손상된 배터리가 여름철 습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때문인데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 공사장을 지나려다 바닥이 긁혀버립니다. 여기 있다. 다른 차에 받친 낙하물이 굴러들어와 피할 새도 없습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부딪혀 짐이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이렇게 도로 위 돌출물과 부딪힌 전기차 배터리 바닥입니다. 긁히거나 덮개가 찢어졌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간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차와 부딪힌 경우는 9% 정도에 불과했고 91% 이상이 이런 단독사고였습니다. 또 이 단독사고는 돌멩이나 낙하물, 과속 방지턱이나 경계석, 배수구 덮개 등에 부딪힌 경우가 91% 이상이었습니다. 차종을 보면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된 화물차가 59.5%를 차지했고 높이가 낮은 세단형 승용차가 취약했습니다. 배터리 손상 사고 신고가 들어온 계절은 여름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주일 이상이 지난 뒤 고장을 신고하는 경우가 4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충격에 손상된 배터리가 나중에 습기를 만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어떤 강우량이 증가하고 또 습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실내외 기온 차이에서 안에 습기가 차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배터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작사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적진 않습니다. 네, 간밤엔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간밤에 보니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 아시아 국가 중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수준이 46%,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46%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관세 수준을 20%로 내리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 인하에 대한 협의를 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46%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우리나라 25%를 제시했는데 46%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불균형이 심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 수지로만 따지면 3위의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예. 무역 적자로 보면은 미국이 세 번째로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인데 약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200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는데 수입은 100억 달러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균형이 깨진 이런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 이 흔히 말하는 이런 무역의 불균형,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관세율을 0%로 내리고 그다음에 20% 수준에서 합의하는 상호 관세 협약을 맺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베트남에 수출하는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 그러니까 0% 관세를 언급을 했잖아요. 이 상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사실 이제 베트남이 미국에 수입하는 관세, 미국 물건 수입하는 관세 한 10% 정도로, 실효 관세로 보면 한 10%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0%대로 아예 내렸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0%대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실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SUV라든지 대형차들이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워낙 이제 베트남에서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게 작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그러니까 무역 수출은 1,200억 불 이상, 그다음에 수입은 80억 달러, 9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환경에 흔히 말해서 미국의 대형차가 다니기가 또 적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본차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0%란 것은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가까운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SUV가 뭐 수출 잘 될 거다라고는 또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협상이란 것은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이 이제 관세가 0%가 되면서 용해졌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무역 합의에 대한 정당성을 갖춰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20%를 부과하고, 베트남은 이전에 한 실효세율이 한 10% 정도 됐는데 9.6%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됐는데 이제 0%로 낮추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상호 간에 명분을 만들어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자동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니까요. 별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적 상품, 그러니까 베트남을 경유해서 가는 제3국의 제품,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40%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거는 중국 견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미중 무역 협정에 따르면 지금 다 진행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관세율이 55%입니다. 근데 미국 사실 베트남하고 중국은 국경을 통해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 육로를 통해서 수송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혹은 뭐 택가리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베트남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라고 하면 20%의 관세만 어떻게 보면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말해서 베트남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부여되는 관세랑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관세 수준을 맞추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베트남, 완전하게 베트남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의 상당 부분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상품에 대해서만 2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제 우회 수출의 통로를 막겠다. 특히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를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일본을 향해서는 최근에 이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좀 결례에 가까운 말폭탄을 날렸습니다. 사용된 표현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매우 완고하고 버릇이 좀 없다, 잘못 들었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을 했는데, 압박 시간이 좀 다가오는 만큼 압박수를 올리는 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협상 전에는 일본과의 협상이 가장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 이시바 총리라든지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뭐 선거도 이끌었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고, 결국은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 측에 요청하는 것은 자동차 분야. 근데 자동차 분야는 사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아까 베트남에 대한 언급을 하듯이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뭐 쌀 수입 같은 것 역시 이제 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과 협상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고, 특히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의 협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거의 경제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을 보면서 진행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결국 이 일본을 벤치마킹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압박을
압박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기대로는 일본과의 협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끝나면서 다른 나라의 협상에 어떤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7월 8일까지 이제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형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외교적인 상식을 보는 날이 언제쯤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뉴욕 증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상황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 소위를 통과를 했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갔는데 사실 문제가 됐던 거는 3% 룰 그리고 집중 투표제였단 말이죠. 3% 룰은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이 3% 룰이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려 그러면 세 가지 분야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기업들이 주주한테 환원을 잘 해주느냐, 그리고 배당 정책이라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룰이 관련된 부분은 감사에 관한 부분인데 얼마나 기업들이 돈 같은 것들을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기업 지배 구조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은 경영권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경영의 의사결정은 사실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사회 선정에 관한 것이 집중 투표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주주 환원, 그다음에 경영권에 대한 모니터링, 경영권에 대한 의사결정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아마 기본적인 기업 지배 구조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3% 룰은 이 감사위원회, 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 감사위원회 중에 사회이사를 임명할 때는 대주주하고 대주주 관계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주주란 사람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주주의 관계자, 특수관계자들, 뭐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각각 예를 들어서 대주주하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10%씩 가지고 있으면 3%만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두 부분을 합쳐가지고 둘이 20%를 가지고 있어도 3%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어떤 그 감사위원 선정권,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의 선임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더한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 말해서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의 경영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쪽으로 몰아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모니터링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에 사위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감사위원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정정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집중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겁니까? 사실 집중투표제가 훨씬 원칙적인 이야기가 결국은 경영이란 것은 경영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모니터링은 경영권을 행사한 후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평가하는 거고 그게 감사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은 감사위원회, 이사회 중에 감사위원회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영권 자체는 물론 대주주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결국 경영권을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중투표제란 것은 소액주주들이 자기 투표권을 특정 이사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구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사 선임을 소액주주들에게 오히려 우호적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집중투표제가 되면은 사실은 감사위원회의 문제는 모니터링의 문제지만 집중투표제를 통한 어떤 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권한 같은 것들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투표제의 효과,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얼마나 경영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청회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중 투표제나 3% 룰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신설된 주주 충실 의무를 시작으로 좀 재계에서는 경영권을 위협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좀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어떤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 측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소액 주주들이 행동권이 강화가 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 결정을 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그 소액 주주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원하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원할 때는 주주 환원 같은 것들, 배당 정책 같은 것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은 주가가 바로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나치게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이제 배당을 하거나 투자에 써야 되는데 이 투자 쪽으로 가는 것들이 좀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의사 결정에도 소액 주주들이 지나치게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진들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소액 주주 좀 지나치게 반영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기업 혹은 뭐 기업들, 지배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경영진을 위해서만 뭐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배당을 너무 안 준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 그 기업의 현금 흐름,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대주주 혹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측 다 의견에 어떤 보면 충돌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들은 소송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내 기업의 지금까지 지배구조에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건 맞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그런데 이 헤드라인만 보면은 2.2%인데 이 정도면은 적절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해할 수 있는 식료품이라든지 가공식품 또 유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공식품 먹거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거나 혹은 우리가 음식점에 사는 어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빵은 6.4%, 뭐 커피는 12%, 햄이나 베이컨은 뭐 8%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콜릿 뭐 20%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공식품, 먹거리, 기름값 이런 것들이 특히나 LPG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활에 부담되는 제품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식 물가는 좀 어떻습니까? 가공식품, 먹거리, 기름값 이런 부분들 좀 짚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식 물가도 결국 상승을 좀 주도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것들이 반영된 것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흔히 말해서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외식 물가 같이 오르고 조금 흔히 말해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고 상황들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고 최근 또 주유수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시간에도 주유수당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 역시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이것들 때문에 특히나 외식이란 것은 이제 식료품하고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인건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건비랑 흔히 말하는 식료품 가격이 모두 오르다 보니까 향후 이제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향후 이제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실제로 나오는 수치보다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조만간 추경을 통한 그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데 특히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가 걱정이 되거든요. 영향이 없을까요?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르면 그러니까 좀 천천히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오른 것들이
좀 해석을 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정권 교체기에 조금 정부의 컨트롤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오르기 좀 쉬운 입장이어서 향후에 또 빨리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다. 이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오르기 때문에 이게 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기후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최근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7.4% 이상 올랐다고 아까 그래픽도 나왔는데 이것은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니까 흔히 말하는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수산물 가격이 또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제 말씀 주신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효과가 없지 않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식료품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후 환경 변화 부분이고 가공식품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식 서비스보다는 전반적인 수요를 이끌면서 너무 침체되는 것을 막고 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추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듯이 하반기 물가 기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물가 상승률이 낮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펴서 수요를 올려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고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도 짚어주시죠. 과거 정책들은 사실 수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의 협조를 구한 정책들, 그다음에 할당 관세라고 해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정책들이 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도 적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다. 지금은 아무래도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축산, 스마트 어업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면서 결국은 단가를 낮춰야 되는 시기들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업화된 영농이라든지 기업화된 어업을 하게 되면은 기후 환경 변화에 좀 덜 민감하게 되는 이런 영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것이 없앨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식료품 관리 같은 데 있어서는 이런 스마트 영농 기술의 도입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 이외의 물가 관리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나치게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가 참 많은데 물가 문제도 현명한 대책을 내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13층 아파트 건물 6층 세대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면서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서는 중문 앞과 발코니 앞에서 7살과 11살 자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세대 내부가 대부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당시 세대의 자매 부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간밤에도 내륙과 동해안 곳곳에서 열기가 식지 못했습니다. 강릉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30도를 웃돌며 초열대야 가능성이 있겠고요. 서울도 벌써 나흘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덥고 습한 열기는 낮 동안 더욱 뜨겁게 달궈지겠는데요. 전국 많은 지역이 폭염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8도, 청주 27.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강릉 37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은 없지만 낮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7월 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